파티를 즐길 때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비용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부동산의 어떤 화랑 동안 느꼈던 그 기쁨을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PF가 시장 쇼크로 오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는 분위기인데 뭐 여전히 부동산 PF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연초와 비교해서 좀 지금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PF 문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서 이제 PF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시장에서 수분양자들이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와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조금 가격을 낮춰서 팔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돼야 PF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시점이 사실은 올해 초에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정도는 이연시키면서 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연을 시킨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누군가 여기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만큼의 손해를 확정짓는 과정이거든요.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만큼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한다든가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앞으로 시장이 곧 금리가 떨어지고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뭐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끌어왔었는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PF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빠른 정리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공매를 통해서 이제 처분하는 방법, 처분을 해서 일정 부분의 손해가 확정되면서 이거를 누군가는 사주는 시장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확정되는 건. 근데 공매 자체가 낙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 그리고 담보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할 때 어떤 생각했던 기준 금액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그 금액에는 샀다가 사업을 이제 다시 완성시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지금은 일부의 물건만 나온 형태인데 앞으로 본격화되면 더 많은 물건이 나올 거고 시장에서 그만큼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주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비가 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충격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파티를 즐길 때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비용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부동산의 어떤 화랑 동안 느꼈던 그 기쁨을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실을 확정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부는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면서 슬림화해서 살아남거나 일부는 파산하거나 이런 형태로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지나가야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업 구조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 이거는 이제 최초 PF를 하기 위해서 뭐 부지를 매입하고 또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갔던 조달할 때 들었던 금융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을 이제 손실 부분으로 확정시키면서 이걸 자체를 낮춰줘야 사업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가계부채 규모가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한데 가계부채 비율이 뭐 GDP 대비해서 1위다. 현재 상황과 좀 해결책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불과 뭐 한 5년 사이에 집값이 두세 배 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세 배 되는 경험을 하는 시기에 부채가 2배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부채라는 것 자체가 빚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신용을 기초해서 빚을 내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득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에 이만큼 소득을 꾸준히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빌려줄 수 있는 것, 그 신용의 기초에서 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부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빌려줄 때 신용
별로 안 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자산을 처분해서 갚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이자를 30년을 약속을 했으면 30년간 꾸준히 갚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안 보고 빌려준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금만 있으면 뭐 중도금, 잔금, 대출 다 받아가지고 메꿀 수 있고 나중에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만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뛰어든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를 시점이 됐을 때 돈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민간 사금융, 전세를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는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우리가 따질 때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통계적인 수치 자체에는 공식적인 빚만 잡혀 있는 거지 실질적인 빚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대출이 규제가 있었던 시기에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자금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적인 대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사업자 대출 부분에 40% 가까이가 임대업자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어떤 또 다른 형태로 들어간 대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계에서 빠져 있고 또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집을 담보로 어떤 사람한테 이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무이자의 형태로 돈을 땡겨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채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돈을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구조로 유지되고 있던 게 전세인데 역전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시장에서 5억이 전세를 놨었는데 5억을 다시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떨어져서 1억 정도는 내가 다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 민간 사금융을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상환금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건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부채를 많이 끌어다 썼지만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부실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이제 DSR을 보고 또 이제 DSR 중에서도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으로 어떤 그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유예되어 있는 사람들 또 빠져있는 DSR 적용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실로 나타나고 연체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SR 이야기 해주셔서 스트레스 DSR 이제 시행되니까 대출 한도가 이제 좀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질문을 받아봤는데 이분은 9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본인이 가진 돈 5억이시고 대출을 이제 4억으로 주담대랑 신용으로 이제 끌어오시려고 한대요. 근데 6월부터는 신용까지도 스트레스 DSR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뭐 고민이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뭐 변동금리랑 보니까 뭐 금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조금 한 어느 정도 기존의 DSR은 이제 자기 현재 소득 대비해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는 그 비율을 보는 거였는데 스트레스 DSR은 이 금리가 변동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가산금리화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5%의 대출을 활용한다. 근데 변동금리로 5%의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금리 변동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면 추가 가산금리를 뭐 1%를 더 더해서 6%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자 비용이 훨씬 커지니까 DSR의 한계가 40%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적용 시기라든가 또 대출의 형태 이런 그리고 이제 반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출이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축소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끌어들일 때 활용했던 게 이금융권 대출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PF 문제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건전성을 제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어떤 부실 부분이 확대될 수 없고 즉 여신을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출의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과거보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제 저층 주택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뭐 이런 방안들을 발표하니까 사업에 뭐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생겼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까요? 일단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존의 낡은 집의 가치보다는 그 집이 안고 있는 대지에 대한 땅의 가치, 땅의 개발 가치가 반영돼서 그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완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규모가 있는 집들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이익을 통해서 어떤 비용을 전부 다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즉 개별적인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형태.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준다.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를 빨리 해줘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비용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전체 어떤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전부 다 조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런 정책이 먹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비가 100이면 그중에 뭐 한 30~40%만,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인데 그 정도만 이제 일반 분양이나 뭐 어떤 지금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메꾸는 거고, 나머지는 나눠내는 거예요.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주거 환경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형태인데, 주거 효용적인 측면에서 용적률만 무조건 높여준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시장에서 지금 다른 주변에 일반적인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과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막 부양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시큰둥한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PF랑.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금액 자체가 낮으면 지금 부담하고 예상되는 금액을 플러스 어떤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구독자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건설사들이 이제 재건축할 마음이 없다는 이제 100분 토론을 보신 분이래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한다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는 있는데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건설사가 과거에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좀 없는 형태더라도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는 형태, 이렇게 시장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사업장이라도 사업비를 돌려받을 굉장히 불투명해지니까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협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사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바뀌고 뭐 어떤 사업을 이제 실제로 하도급을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들의 눈높이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재건축은 바로 이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조달해서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제 분양이 시작되고 조합원들한테 부담금을 납입받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갚아나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썼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어떤 시장에 자금이 없으니까 금리 조건 자체가 안 좋고 그러면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일반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지금 수주해 놓은 것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파트를 수주하겠다 이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된 곳과 안 된 곳,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업 단계의 차이거든요.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시공사 선정은 안 된 곳은 조금 사업의 초기 단계고 이런 상황이 다른 거지, 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뭐 어떤 부담이 없고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더 불안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성수, 이쪽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3년이더라고요. 이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엔 좀 해제되겠지 하면서 이제 신고가 거래가 속출을 했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연장 가능성도 또 있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굉장히 다 이제 고가의 지역들, 핫한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묶어놨던 이유가 이제 어떤 투기적인 수요의 유입을 막고 실질적인
수요자들만 들어와라 이런 조건으로 묶어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되게 자극적인 기사예요. 근데 정말 한두 건이거든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아닌 약간은 좀 다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거래가 특수한 거래가 생겼을 때 그 거래가 마치 일반적인 거래인 것처럼 또는 이게 어떤 시장의 기준인 것처럼 자꾸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좀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뭐 이제 기사 나왔던 게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 뭐 100억 140억 뭐 이렇게 팔렸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요. 방이 7개짜리 아파트예요.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기준해서 사람들이 방이 7개짜리의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이 넘게 팔렸으니까 우리 집도 곧 오를 거야.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이제 월세는 늘어나는데 아파트 월세는 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말 이제 자기가 실제로 들어가 사는 집이 있을 거고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전세를 주고 갖고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주고 갖고 있는 집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이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사람들은 계속 전세를 통해서 집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많이 택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부분도 있고 깡통 전세 문제가 이미 현실화된 지가 오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리스크를 인식하고 어떤 자기의 자본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선택을 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월세로 산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수요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세 수요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집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역전세 문제는 있을지언정 깡통 전세화 된 지역이 많이 지금 보편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값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그렇게 조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 편사님은 그럼 집값 바닥 뭐 혹은 뭐 집값 상승의 시그널을 뭘로 보시나요? 무관심으로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부의 격차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 자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극단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로 많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떤 투기적인 시장에서는 결국은 소수의 이익을 보는 사람과 다수의 이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 구조거든요. 제로섬이잖아요. 특히나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집을 수요해 줄 사람이 최종적인 소비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사줘야 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매입한 형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무리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느냐 오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정말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소득의 증가와 맞물려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런 기대감이 꺼져야겠죠.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예요. 신도시급 이상의 그 세대수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형태거든요. 이미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본격화해서 진행된 곳들은 다 이주가 끝났어요. 이제 실거주를 유예해주면서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